인구 절반이 노비였던 나라 그렇다면 나의 뿌리도 혹시 모를 일이다. 드라마나 영화 보면 항상 양반의 이야기만 나온다. 오늘은 노비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리가 아는 조선은 단아한 선비의 나라, 예절과 충효가 살아 숨쉬는 도덕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유교 문화의 기둥 아래를 파헤치면 축축하고 어두운 흙바닥에서 신음하던 거대한 인구의 집단이 보입니다. 바로 노비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 초부터 중기까지 이 땅에 살던 사람 10명 중 4명 혹은 5명은 노비였습니다. 왕과 양반이 다스리던 나라 조선은 사실상 인구의 절반이 노비였던 노비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숫자는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불편한 진실의 첫 장을 넘깁니다. 이 충격적인 수치는 막연한 짐작이 아닙니다. 조선의 호적 기록인 호적단자가 그 서늘한 증거를 품고 있습니다. 15세기 경상도 울산 지역의 호적을 분석해보면 전체 가구 중 노비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0%를 상회합니다. 실학자 이익은 그의 저서 성호사설에서 우리나라 노비의 숫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으며 나라의 절반이 노비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건국 초 약 100만 명이었던 노비는 신분 세습 제도와 맞물려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조선은 소수의 양반이 다수의 노비를 부려 유지되는 기묘하고도 위태로운 피라미드였습니다. 왜 이토록 노비가 많아야만 했을까요? 조선의 지배층에게 노비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재산이며 대를 이어 증식되는 자본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를 소유하는 것보다 노비 한 명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노비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다시 주인의 재산이 되어 밭을 갈고 밥을 지었습니다. 양반들의 고결한 학문과 풍류는 사실 이들 수백만 명의 이름 없는 희생 위에서 피어난 검은 꽃이었습니다. 노비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들의 일상은 새벽 닭이 울기도 전 찬소리가 내려앉은 마당에서 시작됩니다. 주인집 대문을 열고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는 노비의 고단한 하루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잠자리는 대개 부엌 옆에 좁고 습한 가랍집이나 마구간 옆에 헛간이었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고 쥐가 찍찍거리는 그곳에서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지우고 오직 도구로서의 기능만을 강요받았습니다. 노비의 몸값은 어떠했을까요? 경국대전에 기록된 노비의 공식 가격은 비단 20필 정도였습니다. 당시 쓸만한 말 한 마리의 가격이 디단 40필에서 50필 사이였음을 감안하면 사람 한 명의 가치가 짐승인 말 한 마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시장에서 노비는 이빨 상태와 근육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젊고 튼튼한 노비는 비싼 값에 팔려나갔고 늙고 병든 노비는 헐값에 넘겨지거나 때로는 덤으로 끼워 팔리기도 했습니다. 인격이 지워진 자리에 가격표가 붙던 그 비정한 현장이 조선의 일상이었습니다. 노비가 늘어나는 방식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일천즉천이 부모 중 한 명만 노비면 자식도 무조건 노비가 된다는 법입니다. 이 법은 노비의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여종이 아이를 낳는 것은 경사 중의 경사였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신의 재산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니까요. 반면 노비 부모에게 자식의 탄생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가 태어난 아이의 눈을 보며 아버지는 통곡했습니다. 이 아이 역시 평생 주인의 매질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 노비들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낭반들이 숯불 화로가 놓인 따뜻한 온돌방에서 글을 읽을 때 노비들은 구멍난 거적대기 하나에 의지해 서로의 체온을 나눴습니다. 솜을 넣지 못한 얇은 삼배옷 사이로 칼바람이 파고들면
그들은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밤새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동사하는 노비가 속출해도 주인은 그저 재산이 줄어든 것을 아까워할 뿐 그들의 얼어붙은 영혼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은 노비들에게 매질보다 더 혹독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노비가 되었을까요? 날 때부터 노비인 이들이 태반이었지만 평민에서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들어 가족이 굶어 죽게 생기면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자신을 팔았습니다. 쌀 몇 가마니에 목숨을 저당 잡히고 스스로 노비 문서를 쓴 자매 노비들. 그들은 자식의 입에 죽 한 모금을 넣어주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어둠 속에 던졌습니다. 한 번 노비가 되면 신분을 되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조선의 신분제는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갈 길은 꽉 막힌 거대한 덫과 같았습니다. 노비의 일상에서 가장 화가 나고 가슴 아픈 장면은 가족의 이별입니다. 주인이 빚을 갚아야 하거나 돈이 필요하면 노비 가족은 물건처럼 뿔뿔이 흩어져 팔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동쪽으로, 아버지는 서쪽으로, 그리고 젖먹이 딸은 북쪽으로 팔려갑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흙바닥을 긁으며 울부짖는 그들의 비명은 권세가 집 담장을 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노비에게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의 재산 목록에 적힌 개별적인 품목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삶 속에서도 노비들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 몰래 작은 텃밭을 일구어 곡식을 모았고 어두운 밤이면 동료 노비들과 술 한 잔을 나누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처절했지만 그 생명력만큼은 즐겼습니다. 조선을 먹여 살린 것은 왕의 교지가 아니라 노비들의 부르튼 손맛이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조선의 농업도 경제도 화려한 건축물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이라는 국가를 등에 지고 묵묵히 걸어갔던 거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 아니게 만들었는가? 왜 조선은 인구의 절반을 노예로 부리면서도 그것을 하늘의 이치라고 믿었는가? 노비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계급의 흔적을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수백만 명의 노비들. 그들의 핏줄은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왜 노비가 되었나? 어둡고 눅눅한 기록의 저장소. 장례원에 먼지 쌓인 서첩을 한 장씩 넘겨봅니다. 종이 위에는 수만 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 뒤에는 성싱이 없습니다. 이름이 있어도 부르는 이에 조롱이 섞인 막말들 뿐입니다. 개부리, 소근이, 도망이. 이 기괴한 이름들이 조선이라는 국가의 거대한 하부, 구조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비였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마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왜 그들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거나 혹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짐승의 대우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 비극적인 하강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조선 선비들의 고결한 문집 속에는 담기지 않은 비릿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굶주림의 냄새입니다.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양민으로 살던 한 사내를 상상해 보십시오. 연이은 가뭄의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관아의 세금 독촉은 저승사자의 목소리보다 날카롭습니다. 품에 안긴 자식의 배는 툭 튀어나와 굶주림으로 부풀어 올랐고 아내의 눈동자에는 이미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사내는 결심합니다. 아니, 그것은 결심이라기보다 막다른 골목에서 내딛는 마지막 발걸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팔아 가족의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는 처절한 선택. 이것이 바로 자매 노비의 시작입니다. 사내는
제 발로 인근의 권세가 집 대문을 두드립니다. 나를 사 주시오. 내 몸값이면 저 아이들이 올겨울은 넘길 수 있을 테니. 주인이 내미는 종이 한 장. 그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영혼을 저당 잡히는 낙인이었습니다.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사내의 신부는 양민에서 천민으로 곤두박질칩니다. 그는 이제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주인의 사유재산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그를 때려 죽여도 관아에서는 재산을 파손한 죄 정도로 가볍게 여깁니다. 사내의 손등 위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먹물을 번지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이제 물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지독한 굴레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천즉천.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노비라면 그 자식은 보지도 않고 노비가 된다는 이 가혹한 법칙은 조선 노비 제도의 핵심 엔진이었습니다. 노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인의 재산 목록에 등록됩니다. 아이가 옹알이를 하기도 전에 주인은 그 아이가 자라나서 할 노동의 양을 계산합니다. 올해 비금이가 아들을 낳았으니 10년 뒤면 소 한 마리 값은 거뜬하겠구나. 주인의 흡족한 미소 뒤로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노비 어머니의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 주인의 강아지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굴레는 마치 늪과 같아서 발을 들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노비가 양민과 혼인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노비 사내를 양민 처녀와 결혼시키는 것이 이득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법에 따라 주인의 노비가 되었고, 이는 곧 새로운 노동력의 공짜 확보를 의미했으니까요. 사랑이라는 고귀한 감정조차 지배층에게는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양민 여인이 노비 남자를 사랑의 가정을 꾸리는 순간, 그녀의 자식들은 대대손손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어둠의 연대기에 편입되었습니다. 범죄 또한 노비를 양산하는 거대한 통로였습니다. 영모에 휘말린 가문은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남성들은 처형되지만 남겨진 부녀자들은 관비로 전락합니다. 어제까지 비단 옷을 입고 시를 짓던 대가댁 마님과 아가씨들이 오늘은 관아의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군사들의 수발을 드는 처지가 됩니다. 그들의 고결했던 자존심은 차가운 바닥에 팽개쳐집니다. 권력의 비정함은 인간의 신분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단숨에 떨어뜨렸고, 그 추락의 끝에는 항상 노비라는 이름의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사회를 지탱한 또 다른 노비 공급원은 바로 비디였습니다. 고리대금은 평민들을 노비로 만드는 소리 없는 칼날이었습니다. 봄에 빌린 곡식 한 마리, 가을에 2마리 되고, 그 다음 해에는 4마리 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자의 늪에 빠진 평민은 결국 빚 대신 자신의 몸을 내놓습니다. 주계라 불리는 이 부채 노비들은 평생을 일해도 원금을 갚지 못합니다. 주인이 이자를 계속 불려 나가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무능력이 신분의 전락으로 이어지는 이 잔인한 메커니즘은 조선의 거리에 수많은 거린과 노비를 양산해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이토록 많은 노비를 방치했을까요? 아니, 방치가 아니라 장려에 가까웠습니다. 국가 기관인 관아 자체가 거대한 노비 소유주였습니다. 관노비들은 궁궐의 보수를 담당하고 서류를 나르고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국가 경영에 필요한 뒤처리를 모두 노비의 무상 노동으로 해결했으니 조정의 관리들에게 노비 제도는 포기할 수 없는 달콤한 과실이었습니다. 민생을 돌보라고 외치던 성리학자들도 자신의 집 마당을 쓰는 노비의 고통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에게 노비는 우주의 질서상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천한 부류였기 때문입니다. 노비가 되는 과정은 이처럼 다양했지만 그 끝은 모두 하나로 수렴되었습니다. 인격의 말살입니다. 노비가 되는 순간 그에게는 법적인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주인이 노비를 팔 때 가족의 구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웃 마을로, 어머니는 저 멀리 남쪽 지방으로, 어린 딸은 한양의 권세가 집으로 뿔뿔이 팔려나갑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울부짖는 가족들의 비명은 맺을 소리에 묻힙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권리는 주인을 위해 죽도록 일하다가 이름 없이 묻히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조선을 예의와 염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예의와 염치는 오직 양반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노비였다는 사실은 조선의 화려한 문화유산, 이면에 거대한 눈물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땅 아래에는 억울하게 노비가 되어 평생을 숨죽여 살았던 이들의 한 맺힌 숨결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들은 왜 노비가 되었나라는 질문은 사실 조선은 왜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나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십시오. 굶주림 때문에, 띠 때문에, 혹은 부모의 신분 때문에 노비가 된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어둠 속에서도 그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묶여 있었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질서를 만들고 서로를 보듬으며 언젠가 올 해방의 날을 꿈꿨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생명력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을 버틸 수 있게 한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시장의 북적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장날의 활기찬 소란함 속에 섞여 있는 기이한 침묵이 있습니다. 저작거리 한 구석, 말과 소가 거래되는 축사 옆에 일군의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그들의 목에는 흰 종이가 붙어 있거나 혹은 주인의 손에 든 노비 문서가 그들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오늘은 노비 매매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조선시대 인간의 가치는 과연 얼마였을까요? 지갑을 열어 돈을 세는 양반의 손길과 자신의 가격이 매겨지는 순간을 지켜보는 노비의 눈동자. 그 비릿한 경제학의 현장을 생중계하듯 따라가 봅니다. 경국대전에 명시된 노비의 기준 가격은 비단 20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논리는 법전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거래가 시작되면 주인은 노비의 겉모습부터 살핍니다. 자, 보시오. 이 놈은 팔다리가 굵고 이빨이 희어 소 한 마리 몫은 거뜬히 할 놈이오. 노비의 입을 강제로 벌려 치아 상태를 확인합니다. 잘 먹고 튼튼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만져보고 눈동자의 맑기를 살핍니다. 마치 가축 시장에서 좋은 소를 고르는 과정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말 한 마리의 가격이 보통 비단 40필에서 50필 사이였습니다. 즉, 건장한 노비 한 명을 사려면 말 반 마리 값만 내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목숨값이 짐승보다 못했던 이 기막힌 현실. 하지만 이 가격은 노비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노비는 누구였을까요? 15세에서 30세 사이의 건장한 사내 노비.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여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상등품으로 분류되어 비싼 값에 팔려나갔고, 늙거나 병든 노비는 하등품으로 취급되어 헐값에 넘겨졌습니다. 노비는 상속과 증여의 가장 중요한 품목이기도 했습니다. 양반가의 재산 분할 기록인 분재기를 보면 토지와 노비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비옥한 논 10마지기와 노비 5구를, 작은 아들에게는 밭 50평과 노비 3구를 준다. 여기서 노비를 세는 단위는 명이나 분이 아니라 구였습니다. 입, 구 자를 쓴다는 것. 그것은 노비를 인격체가 아닌 먹여야 할 입, 혹은 노동력을 내뱉는 입으로만 보았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노비 가족을 찢어서 나누어 주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돈이 급한 주인은 노비를 담보로 잡히고 고리대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노비는 고스란히 채권자의 소유가 됩니다. 어제까지 함께 지냈던 동료가 오늘 아침 생면부지의 주인에게 끌려가는 모습. 남겨진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내일은 내가 저렇게 팔려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노비에게 시장은 일상이 무너지는 단절의 공간이자 자신이 한낱 종이 조각보다 가벼운 존재임을 확인하는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술을 가진 노비의 몸값이었습니다. 대장장이 기술이 있거나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거나 혹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노비는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이들은 주인 집의 경제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산이었기에 함부로 팔지도 않았습니다. 기술은 노비에게 있어서 생존의 도구이자 주인의 매질을 피할 수 있는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조차 주인의 소유였기에 노비는 더 정교한 물건을 만들수록 더 무거운 노동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노비 매매 문서인 노비 매매 명문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거기에는 매매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흉년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 팔다. 관아의 빚을 갚기 위해 팔다. 종이 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수결 사인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정작 팔려가는 노비의 동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이 거래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일 뿐입니다. 그 종이 한 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가족을 해체하고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먹물 냄새보다 더 진하게 풍기는 것은 누군가의 눈물 냄새입니다. 주인은 노비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기묘한 짓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노비가 아이를 베면 더 비싼 값에 거래되었기에 강제로 혼인을 시키거나 시네리를 들여 임신을 장려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주인의 장부에는 새로운 자산이 추가됩니다. 금년 5월 비비 개동이가 아기를 낳았으니 재산이 1구 늘었음. 생명의 탄생이 축복이 아닌 재산 증식으로 기록되는 순간 조선의 인본주의는 담장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노비 가격의 변동은 조선의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전염병이 돌거나 전쟁이 나면 노비 값은 폭락했습니다. 관리하기 힘든 재산은 처분 대상 1순위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태평성대에는 노동력의 수요가 늘어 노비 값이 치솟았습니다. 노비는 조선 경제의 화폐와 같았습니다. 쌀 대신 노비로 값을 치르고 옷감 대신 노비를 주고받았습니다. 인간이 화폐가 된 사회. 그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노비 스스로 자신의 몸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는 속량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을 주인에게 바치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는 순간. 하지만 주인은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노비가 나가는 것은 노동력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을 요구하기 일쑤였습니다. 속량을 위해 평생을 바친 노비가 노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평민의 신분을 얻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구부러진 허리와 거친 손마디뿐이었습니다. 인간에게 가격표가 붙던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순히 야만의 시대라고 치부하기엔 그 시스템은 너무나 정교하고 견고했습니다. 노비의 몸값은 조선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화폐였고 양반들의 품위를 유지해주는 금융자산이었습니다. 그 가격표 뒤에 숨겨진 인간의 비명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역사의 진실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조선의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한 마을을 상상해 보십시오. 같은 노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두 갈래의 삶이 존재했습니다. 주인집, 횡랑채에서 주인의 기침 소리 잠을 깨는 솔거노비, 그리고 주인집에서 멀리 떨어진 자기 집에서 가족과 함께 눈을 뜨는 외거노비. 이들은 마치 평행우주를 사는 것처럼 다른 일상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이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들의 밥상에는 무엇이 올랐고 그들의 잠자리는 어떠했는지 그 생생한 삶의 무늬를 읽어봅니다.
먼저 주인 집에 얹혀 사는 솔거노비의 삶입니다. 이들은 24시간 주인의 감시 아래에 있었습니다. 부엌대기, 마당쇠, 가마꾼. 이들의 공간은 주인 집 담장 안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새벽 4시,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주인이 먹다 남은 찌꺼기 밥에 시래기, 국 한 사발이 그들의 아침입니다. 그나마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흉년이라도 들면 주인의 눈치를 보며 굶주린 배를 움켜잡아야 했던 이들이 바로 솔거노비였습니다. 솔거노비의 방은 대개 행랑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한 칸에 서너 명이 엉겨 붙어 잤습니다. 벽면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바닥은 냉골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옷이라고는 주인이 입다 버린 낡은 무명옷을 기워 입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들에게 사생활이란 사치였습니다. 주인이 부르면 밤중이라도 버선발로 달려가야 했고 주인의 감정에 따라 매질과 욕설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들의 세계는 오직 주인집 담장 너머를 보지 못하는 갇힌 세계였습니다. 반면 주인집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외거노비의 풍경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주인에게 매년 일정한 양의 신공 몸값을 바치는 대신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마을 변두리에 작지만 자기 집이 있었고 아내와 자식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침이면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밭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신부는 노비였으나 일상생활만큼은 평민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집은 고된 노동 후 돌아와 쉴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외거노비의 밥상은 솔거노비보다 훨씬 풍성했습니다. 주인이 직접 감시하지 않으니 부지런히 땅을 일고 곡식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때로는 산에서 채취한 나물과 냇가에서 잡은 물고기가 올랐습니다. 남은 곡식을 내다 팔아 재산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어떤 외거노비는 주인보다 더 넓은 땅을 경작하며 실질적인 마을의 부자로 군림하기도 했습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지갑은 두둑했던 조선판 자산가 노비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거노비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공의 압박입니다. 매년 면포나 쌀을 주인에게 바쳐야 했는데 이는 평민이 나라에 내는 세금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주인은 봐주지 않았습니다. 내 놈이 따로 나가 살면 그만큼 값을 해야지. 주인의 독촉이 시작되면 외거노비는 빚을 내서라도 신공을 채워야 했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대가는 혹독했고 그 대가를 치르지 못하는 순간 다시 주인집 행랑채로 끌려가는 솔거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비들의 일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품앗이와 개였습니다. 노비들끼리 서로 돕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웃 노비의 집에 초상이 나면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조금씩 돈을 모아 급한 일이 생긴 동료를 구제했습니다. 주인이 모르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네트워크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밤이면 으슥한 곳에 모여 주인의 험담을 안주 삼아 막걸리 한 잔을 나누는 시간. 그 짧은 순간만큼은 그들도 세상의 주인처럼 웃었습니다. 의복, 생활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솔거노비는 주인이 주는 옷만 입어야 했기에 늘 남루했지만 외거노비는 스스로 옷감을 짜서 입었습니다. 축제날이나 명절에는 평민 못지않은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옷의 색깔이나 재질에 제한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멋을 냈습니다. 노비라고 해서 늘 우울하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단장하고 싶어 했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던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주인과의 관계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솔거노비는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에 가끔 주인과 친구처럼 혹은 가족처럼 지내기도 했습니다. 어린 주인을 업어 키운 늙은 여종은 집안의 어른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외거노비는 주인과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였습니다. 돈을 줄 테니 나를 건드리지 마라는 식의 무언의 합의가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외거노비에게 돈을 빌리는 황당한 상황도 종종 벌어졌습니다. 겨울철, 이들의 모습은 다시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솔거노비는 주인의 방을 데우기 위해 밤새 나무를 패고 불을 지피지만 정작 자신은 냉방에서 웅크리고 잡니다. 반면 외거노비는 자기 집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식구들과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습니다. 비록 신분의 굴레는 같았으나 그들이 체감하는 삶의 온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주인 곁의 안정감을 택한 솔거일까요? 아니면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진 자유로운 외거였을까요? 조선의 노비 제도는 이처럼 일률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만 가지의 삶의 형태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솔거와 외거라는 구분은 단순한 거주 방식의 차이를 넘어 조선 사회가 노비의 노동력을 어떻게 착취하고 관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노비를 불쌍한 노예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설계했던 전략가들이기도 했습니다. 겨울은 노비의 살을 파먹는다. 조선의 겨울은 서리빨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저물면 대지 위로 죽음 같은 추위가 내려앉습니다. 양반가의 기와 지붕 아래서는 화로의 숯불이 붉게 타오르고 방구들 아래선 참나무 장작이 타는 냄새가 매캐하게 퍼집니다. 하지만 담장 밖 혹은 행랑채 끝방에 머무는 이들에게 겨울은 낭만도 휴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을 애는 고통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의 화려한 풍경화 속에 가려진 노비들의 시린 겨울살이를 들여다봅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이 긴 밤을 버텨냈을까요? 솔거노비의 새벽은 주인집 방구들을 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방을 뜨겁게 달구기 위해 노비는 자신의 손발이 얼어터지는 것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오고 그것을 도끼로 패고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매운 연기를 들이마시며 불을 지핍니다. 주인의 방바닥이 달궈져 따뜻하다는 감탄사가 들려올 때 정작 불을 지핀 노비의 손등은 추위와 열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뱀비늘처럼 갈라지고 피가 터져 나옵니다. 남의 온기를 위해 자신의 온기를 바치는 삶. 그것이 노비의 겨울이었습니다. 옷차림은 처참했습니다. 솜은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양반들이 솜을 두툼하게 넣은 누비옷을 입을 때 노비들은 여름에 입던 삼배옷이나 무명옷을 서너 겹겨 입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나마도 해지고 낡아 구멍이 숭숭 뚫린 곳은 거적대기를 덧대어 기웠습니다. 신발은 더했습니다. 집신 사이로 스며드는 눈 녹은 물은 발가락 끝부터 서서히 얼려 들어옵니다. 동사는 노비들에게 아주 흔한 죽음의 방식이었습니다. 아침에 행랑채 문을 열었을 때 웅크린 채 그대로 굳어버린 동료를 마주하는 것은 노비들에게 일상적인 공포였습니다. 외거노비의 겨울은 어떠했을까요? 주인집 담장 밖에서 사는 그들은 스스로 난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산에서 땔감을 구해오는 것은 자유였지만 그 양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랍집이라 불리는 낮은 움막의 바닥에 낙엽이나 볏짚을 두껍게 깔고 그 위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했습니다. 좁은 공간의 식구들이 엉겨붙어 숨결을 나누는 것. 그것이 유일한 난방이었습니다. 한겨울 밤, 아버지는 자식들의 발이 얼지 않게 자신의 가슴팍에 발을 품어주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난한 사랑만이 그들을 얼어 죽지 않게 하는 유일한 솜이었습니다. 음식 또한 겨울을 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가을 내 수확한 곡식은 신공으로 주인에게 바치고 나면 남은 것은 시래기나 말린 나물뿐이었습니다. 물에 시래기를 한 움큼 넣고 소금기만 겨우 비친 죽 한 사발로 하루를 버팁니다. 배가 고프면 추위는 더 지독하게 파고듭니다. 주인의 창고에는
쌀가마니가 쌓여가지만 노비의 부엌에는 빈손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을 잊기 위해 맹물을 들이켜고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흰 쌀밥을 배불리 먹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겨울 속에서도 노비들은 활을 사귀며 웃음을 찾았습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 그들은 만담을 나누었습니다. 주인의 인색함을 꼬집거나 멍청한 양반을 골탕 먹인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우리 상전님은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 엉덩이가 익는 줄도 모르고 잠만 주무시더라는 식의 농담 한마디에 추위로 떨던 몸이 잠시나마 훈훈해졌습니다. 조롱은 그들이 가진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고 유머는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불씨였습니다. 노비들에게 겨울은 신체의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 박탈감이 극에 달하는 시기였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 주인집은 제사 준비와 손님 맞이로 활기가 넘치지만 노비들은 그 풍요의 그림자에서 더 심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그들의 입에 들어오는 것은 뼈다귀를 고고 남은 맹물뿐이었습니다. 명절의 화려함은 노비들에게 자신들이 속하지 못한 세계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잔인한 거울이었습니다. 얼어붙은 한강 위에서 얼음을 채취하는 빙고 부역은 노비들에게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관아의 명령에 따라 칼바람이 부는 강가에서 거대한 얼음을 깨고 그것을 지하 창고로 나르는 일은 목숨을 건 작업이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빠져 목숨을 잃거나 무거운 얼음에 깔려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채취한 얼음은 여름날 양반들의 술잔 속에서 시원하게 녹아내렸지만 그 얼음을 날랐던 노비들의 동상은 봄이 와도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겨울철 노비들이 유일하게 위안을 삼았던 것은 집신을 삼는 일이었습니다. 긴 밤, 화로 주위에 모여 앉아 새끼를 꼬며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내년 봄에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혹시 이 집신을 신고 주인 몰래 산을 넘어 도망갈 수 있지는 않을까? 지푸를 만지는 노비의 거친 손마디에는 남들이 읽지 못하는 희망의 문법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눈은 소리 없이 쌓입니다. 기와 지붕 위로 쌓인 눈은 아름다운 설경을 만들지만 노비들의 초가 위로 쌓인 눈은 지붕을 무너뜨릴 듯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 무게를 견디며 노비들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일 아침에도 이 지긋지긋한 눈을 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내일은 찬란한 태양이 아니라 또다시 시작될 추위와의 싸움터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겨울이 가혹했던 이유는 기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차가운 시선이 그들을 더 춥게 만들었습니다. 온 돌방의 따뜻함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특권이었고 그 특권을 누리는 이들은 아궁이 앞에 노비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노비들의 겨울나기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체제가 얼마나 차갑고 비정한 구조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슬픈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비라고 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알몸의 노예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조선의 기록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해줍니다. 노비 중에는 양반보다 땅이 많고 심지어 자기 노비를 거느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노비가 재산을 가질 수 있었느냐는 물음의 답은 예입니다. 조선의 법은 노비의 사유, 재산을 인정했습니다. 주인에게 바칠 신곡만 제때 내면 나머지 시간에 번 돈은 모두 노비의 몫이었습니다. 오늘은 노비들이 어떻게 돈의 맛을 보았는지 그 은밀하고도 치열한 재테크의 세계를 파헤칩니다. 외거 노비들은 경제적 자유를 향한 집념이 대단했습니다. 주인이 내려준 땅 외에도 밤잠을 줄여가며 황무지를 개간했습니다. 주인 모르게 일군 그 땅에서 나온 곡식은 오롯이 노비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곡식을 종잣돈 삼아 이웃 평민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돈 앞에 신분은 무색했습니다.
몰락한 양반이 부유한 노비에게 고개를 숙이며 돈을 빌리는 풍경. 이것이 조선 후기 저작거리의 뒤안길에서 벌어지던 기막힌 반전이었습니다. 심지어 노비가 노비를 소유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를 전민이라 불렀습니다. 재산이 많은 노비는 힘든 노동을 직접 하지 않고 자신보다 가난한 노비를 사서 대신 일을 시켰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도 노비가 부자가 되는 것을 은근히 반겼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신공을 뜯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비가 너무 부유해지면 주인의 권위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노비가 비단 옷을 입고 말을 타고 다니며 주인과 눈을 맞추는 상황. 조선의 신분제는 돈이라는 강력한 침입자에 의해 밑바닥부터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노비들의 재산 목록에는 가축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돼지나 닭을 키워 시장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소를 샀습니다. 소는 노비에게 가장 든든한 자산이자 동료였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잘 키워 팔면 자신의 신분을 평민으로 바꿀 수 있는 속량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은 굶어도 소에게는 좋은 여물을 먹였습니다. 소의 눈망울 속에 투영된 자신의 미래. 그들은 소의 등 뒤에서 해방의 날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은 늘 위태로웠습니다.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탈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거나 관아에 낼 돈이 부족해지면 부유한 노비를 불러 압박합니다. 내 재산도 결국 내 것이 아니냐는 식의 위협이 가해집니다. 법적으로는 노비의 재산권이 인정되었지만 현실에서 주인은 절대적인 권력자였습니다. 노비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땅 문서를 숨기거나 타인의 이름을 빌려 땅을 샀습니다. 주인의 탐욕과 노비의 생존 본능이 맞붙는 소리 없는 전쟁터. 그곳이 바로 노비의 금고였습니다. 이처럼 노비들이 악착같이 돈을 모은 이유는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갈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돈은 그들에게 매질을 피할 수 있는 방패였고, 자식에게 노비 신분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노비가 부를 축적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주인이 정해준 운명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무게중심을 옮기려 했던 그들의 치열한 투쟁이 돈의 흐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시장 상권에 진출한 노비들도 있었습니다. 물주 노릇을 하며 상인들에게 자금을 대거나 직접 장사에 나서 거상으로 성장한 이들도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써서 족보를 세탁하거나 양반 신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웃 마을의 양반으로 둔갑한 닥 씨가 사실은 엊그제까지 엿포을 최참판댁 노비였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신분의 경계가 돈에 의해 허물어지는 이 혼란스러운 풍경은 조선이라는 사회가 더 이상 예전처럼 유지될 수 없음을 예고했습니다. 노비들이 재산을 모으는 또 다른 방법은 기술이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노비는 주인집 일 외에도 마을 사람들의 농기구를 수리해주거나 가구를 만들어 돈을 벌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연호비는 양반가의 옷을 지어주고 삭슬 받았습니다. 이러한 외벌이는 노비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주인의 명령 없이 자신의 재능으로 번 돈은 그들에게 신분 너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관노비들의 경우는 조금 더 기이했습니다. 관아에 속한 노비들은 국가의 행정망을 이용해 뇌물을 받거나 이권에 개입하여 막대한 부를 쌓기도 했습니다. 고을 수령이 바뀌어도 노비들은 그 자리에 남았기에 그들은 현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실세였습니다. 수령에게 돈을 바쳐 면천을 받거나 자식들을 평민으로 등록시키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났습니다. 관아의 그늘은 그들에게는 부패의 온상이자 동시에 신분 상승의 사다리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비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노비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도 벅찼습니다. 부유한 노비는 극히 일부였으며 그들의 성공은
다른 동료들에게는 희망인 동시에 시샘의 대상이었습니다. 노비 공동체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생겨났고, 이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부유한 노비가 가난한 노비를 주인의 명을 빌려 들여먹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의 주체였고, 부를 통해 신분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던 도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은 돈은 조선의 유통 경제를 활성화했고, 후기 사회의 변동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행위는 노비들에게 있어 자신을 물건에서 인간으로 되돌려놓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제 노비의 가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매질과 노동의 흔적 뒤에 숨겨진 우리와 똑같은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일상입니다. 노비라고 해서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며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연애를 했고, 아이의 재롱에 세상을 다 얻은 듯 웃었으며, 얄미운 동료와는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그들의 사소하고도 위대한 일상, 그 뜨거운 감정의 지도를 따라가 봅니다. 노비의 사랑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슬픈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춘에 끓는 피를 누가 막겠습니까? 빨래터에서 만난 이웃집 머슴과 여종은 수줍은 눈빛을 나눴습니다. 달빛 아래 담벼락 너머로 건네준 누런 참외 한 덩이가 그들의 연소였습니다. 주인이 반대하는 사랑을 하다가 들키면 멍석마리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자신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임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해방구였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면 그들은 작지만 단단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몸은 주인에게 묶여 있어도 퇴근 후 돌아온 방 안에서 아내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을 마주할 때 그들은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는 짚으로 정성껏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아버지의 한숨은 깊어집니다. 이 아이의 목에도 곧 노비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는 공포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안아줄 때마다 미안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노비의 부성애와 모성애는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아프고 절절했습니다. 노비들 사이의 갈등도 치열했습니다. 주인의 총애를 독차지하려는 앞잡이 노비와 그를 증오하는 현장 노비들 사이의 암투는 웬만한 궁중 암투 저리가라였습니다. 주인에게 아부하며 동료의 뒤조사를 하는 노비는 따돌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벌어지는 여노비들의 말싸움은 동네가 떠나갈 듯 시끄러웠습니다. 이 모든 갈등 또한 그들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생생한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무생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질투하고 화내며 소통하는 역동적인 군상들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잔칫날은 노비들에게도 드문 축제였습니다. 주인이 기분이 좋아 술과 고기를 내리면 행랑방에서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면 고단한 육체를 흔들며 춤을 췄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상전도, 매질도, 노비 문서도 잊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삶이었지만, 오늘 밤 나누는 막걸리 한 잔에 그들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노비들의 일상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부를 때 겉으로는 극존칭을 썼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독특한 별명으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욕심 많은 주인은 멧돼지, 깐깐한 주인은 늙은 여우라고 부르며 주인의 권위를 비웃었습니다. 언어적 저항은 그들이 자존감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주인의 말을 경청하는 척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온갖 욕설을 퍼붓는 노비의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이중성이 그들을 미치지 않게 했습니다. 여노비들의 일상은 더 고단했습니다. 가사 노동뿐 아니라 주인의 성적인 요구까지 견뎌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아이를 낳고도 정식
부인이 되지 못한 채 그 아이가 다시 노비가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여인들의 슬픔은 조선의 마당 구석구석에 배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다시 자식을 키워내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치환되었습니다. 노비들의 여가 생활도 있었습니다. 윷놀이를 하거나 투전을 하며 잠깐의 휴식을 즐겼습니다. 특히 바둑이나 장기를 둘 줄 아는 노비들은 주인과 대국을 하며 묘한 교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판 위에서는 신분도 상전도 없었습니다. 오직 수싸움만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노비는 주인을 이기며 승리감을 맛봤습니다. 비록 판이 끝나면 다시 마당을 쓸어야 했지만 그 짧은 승리의 기억은 노비의 삶을 지탱하는 작은 긍지가 되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노비의 처지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주인은 병든 노비가 밥만 축낸다고 생각하여 방치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돌보는 것은 동료 노비들이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오고 자신의 밥을 덜어 병든 동료에게 먹였습니다. 그들만의 공동체 의식은 주인의 매질보다 강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의원이 되어 상처를 닦아주던 행랑방의 밤은 조선에서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노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늙은 노비는 주인의 짐이 되었습니다. 어떤 주인은 그들을 길거리로 내쫓았고 어떤 주인은 죽을 때까지 밥을 주며 곁에 두었습니다. 평생 주인을 위해 헌신하고 남은 것이라곤 다 망가진 몸뚱이뿐인 늙은 노비의 뒷모습은 조선 노비 제도가 가진 비정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주인의 선산 발치에 이름 없는 돌무덤으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본 노비의 일상은 투쟁이기도 했고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로봇이 아니라 매 순간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며 자신의 삶을 조각하던 예술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느낀 기쁨과 슬픔, 분노와 희망은 오늘날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행복해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두운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린 자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잠든 시각, 주인집 행랑채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립니다. 그 틈으로 빠져나오는 그림자 하나.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품 안에는 훔친 보리빵 몇 조각과 녹슨 칼 한 자루뿐입니다. 이제 그가 내딛는 한 걸음은 재산에서 인간으로 나아가는 목숨을 건 도약입니다. 조선 팔도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탈출의 역사. 도망노비의 길을 따라가 봅니다. 그들은 왜 안온한 굴레를 버리고 맹수가 득실거리는 산속으로 숨어들었을까요? 노비에게 도망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를 거부하는 반역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해마다 수천 명의 노비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떤 고을은 전체 노비의 3분의 1이 도망가 비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인의 매질이 심해서, 혹은 사랑하는 연인이 다른 곳으로 팔려가서, 아니면 그저 인간답게 숨 쉬고 싶어서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발바닥은 찢기고 피가 나겠지만 그 피는 자유를 향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도망친 노비가 향한 곳은 산이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 모여 화전을 일구며 사는 화전민이 되거나 아예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절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더 과감한 이들은 섬으로 향했습니다. 바다는 신분의 경계가 없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름도 바꾸고 고향도 세탁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개똥이가 오늘의 박서방이 되는 기적은 오직 목숨을 건 도주 끝에만 허락되는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쫓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추노입니다. 주인은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 사설 탐정격인 추노꾼을 고용했습니다. 추노꾼들은 도망 노비의 인상착의가 적힌 해유를 들고 팔도를 뒤집었습니다. 그들은 노비의 친척을 고문하거나 연고지를 뒤지며 집요하게 추격했습니다.
잡히는 날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도노라는 문신이 새겨지거나 발꿈치 힘줄이 끊겨 평생을 기어 다녀야 했습니다. 추격자와 도망자 사이에 숨 막히는 심리전. 그것은 조선판 뉴알이었습니다. 때로는 도망 노비들이 세력을 모아 무장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명화적이라 불리던 도적대의 상당수는 도망친 노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혔던 양반가의 담장을 머머 창고를 털고 노비 문서를 불태웠습니다. 그들에게 도둑질은 범죄가 아니라 빼앗긴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환수였습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거친 함성은 잠 못 이루는 양반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억압이 깊을수록 저항의 칼날은 더 예리하게 갈렸습니다. 국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노비가 사라지는 것은 국가의 통제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했기에 관아는 수노법을 강화해 도망 노비를 잡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민심은 이미 노비들의 편이었습니다. 평민들은 도망 노비를 숨겨주거나 길을 안내해주며 무언의 연대를 보냈습니다. 결국 도망은 개인의 탈출을 넘어 신분제라는 거대한 성벽에 균열을 내는 망치질이 되었습니다. 도망은 노비들에게 가장 극단적이지만 가장 인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추노꾼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들이 느꼈을 심장의 고동 소리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공포인 동시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잡히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길을 나섰던 그들의 발자국마다 조선의 낡은 질서는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망간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마다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던 노비 어머니의 기도를 상상해 봅니다. 내 자식만큼은 주인집 소의 밥을 챙겨주는 일보다 자신의 삶을 일구는 일을 하기를 바랐던 그 절절한 염원이 도망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길 위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물건이 아닌 자기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도망 노비들이 모여 살던 은신처인 소굴은 그들만의 작은 공화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신분이 없었습니다. 먼저 온 자가 나중에 온 자를 돕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사회를 꿈꿨습니다. 비록 산적이라 불리고 범죄자라 낙인 찍혔으나 그들은 조선에서 가장 먼저 자유를 실천했던 선구자들이기도 했습니다. 도망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투쟁사입니다. 승리한 도망자는 평범한 양민으로 녹아들어 기록에서 사라졌고 실패한 도망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잊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도망의 흔적은 조선 사회에 커다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노비들은 자신의 두 발로 써내려갔습니다. 족쇄를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쇠사슬을 자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입니다. 추노꾼의 추격을 따돌리고 마침내 먼 고을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었을 때 그가 보았을 첫 새벽의 해돋이는 조선의 어떤 풍경보다 찬란했을 것입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하늘을 본 이들이 있었습니다. 노비라는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재능과 기계로 역사의 전면에 이름을 새긴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짐승의 대우를 받아야 했던 처지에서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거나 학문의 경지에 이른 석학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성공담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노비들에게 비극인 동시의 기회였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양반들이 도망가기 바쁠 때 창을 들고 일어선 것은 노비들이었습니다. 살고지 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노비들은 면천권을 받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주인의 목숨을 구하거나 적장의 머리를 베어온 공로로 장군이 된 노비들도 있었습니다. 전쟁터의 화살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죽음의 문턱에서
그들은 비로소 계급의 굴레를 벗어던졌습니다. 기술과 예술로 이름을 떨친 이들도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았던 천재 과학자 장영실. 그는 본래 동래현의 관노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에서 물시계와 혼천이가 탄생했을 때 왕은 그의 신분이 아니라 능력을 보았습니다. 천민의 신분으로 삼품의 관직에 오른 그의 삶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신분 반전의 기록입니다. 또한 빼어난 시문으로 양반들을 놀라게 했던 연호비 시인들은 남성 중심의 신분 사회에 부드럽지만 강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돈으로 신분을 사는 납속면천의 시대도 열렸습니다.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조정은 돈을 내는 노비들에게 평민의 신분을 팔았습니다. 부유한 노비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털어 공명첩을 샀습니다. 어제까지 마당을 쓸던 노비가 오늘 아침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양반으로 변신하는 풍경. 이는 신분제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비록 돈으로 산 신분이라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은 자식들에게만은 노예의 신분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그 모멸감을 견뎌냈습니다. 이들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차별의 시선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장군이 되어도 고위 관직에 올라도 뿌리 깊은 노비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늘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양반 관리들은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기를 거부했고 사소한 실수에도 천한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고 결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인내는 조선의 낡은 의식을 조금씩 갉아먹는 정이 되었습니다. 관노비 출신으로 궁중음악을 정비하거나 의술을 배워 어이가 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술은 생존을 넘어 신분을 초월하게 만드는 날개였습니다. 주인의 명을 수행하던 손이 백성을 치유하고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는 손이 되었을 때 조선의 법전이 규정한 노비의 정의는 무색해졌습니다. 재능에는 귀천이 없음을 그들은 삶으로 웅변했습니다. 노비 출신 지식인들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비록 정식, 과거 시험을 보기는 힘들었으나 독학으로 경전을 공부하고 철학적 논쟁에 참여한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반들의 위선을 비판하고 인간 평등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노비가 쓴 시 한 구절이 한양 저작거리에 회자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며 때로는 우리보다 더 깊은 영혼을 지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공한 노비들은 종종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동료 노비들을 도왔습니다. 돈을 내어 그들을 속량시켜 주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비들을 위해 법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노비 공동체 전체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믿음은 행랑방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노비가 이런 기적을 맛본 것은 아닙니다. 신분을 세탁하고도 평생을 불안에 떨며 살았던 이들. 능력이 출중해도 끝내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뜻을 펼치지 못한 이름 모를 노비들의 한숨이 더 많았습니다. 성공한 몇몇의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꿈을 꿀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몸소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노비라는 이름표는 그들의 육체를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까지 지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군이 된 노비, 과학자가 된 노비, 시인이 된 노비, 그들은 조선이라는 폐쇄적인 사회가 품었던 가장 뜨거운 불꽃들이었습니다. 그 불꽃들이 모여 마침내 조선의 어둠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는 지점으로 달려갑니다. 개인의 성공과 도망이 만들었던 신분제의 균열은 서구 열강의 침입과 내부적 개혁 요구를 만나 거대한 폭발을 준비합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노비 제도의 성벽이 무너지는 그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894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가보개혁의 거센 물결 속에 노비제 폐지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수백 년간 조선의 땅을 적셨던 노비들의 눈물과 한이 서린 쇠사슬이 법적으로 녹아내린 순간입니다. 이제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을 물건처럼 매매할 수 없다는 선언.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차별의 장벽까지 단번에 무너졌을까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해방 이후의 삶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노비들의 마지막 유산을 다룹니다. 노비 문서가 불타던 현장은 기쁨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어떤 노비들은 만세를 부르며 주인 집을 떠났지만 갈 곳 없는 늙은 노비들은 오히려 울며 주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서 산단 말입니까라는 울부짖음. 자유는 주어졌지만 자립할 기반은 없었던 비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민이라는 이름표를 얻었으나 여전히 가난과 차별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차고 있었습니다. 신분은 사라졌어도 계급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후 노비들의 후손은 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그들은 자신이 모시던 주인의 성을 따르거나 새로운 성을 만들며 평범한 백성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 중 상당수는 그 시절 노비였던 이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척박한 땅에서 생존해낸 강인한 생명력을 이어받았다는 긍지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풍요의 뿌리에는 그들의 이름 없는 노동이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노비 제도는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길고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노비들은 결코 패배자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자식을 키우며 삶의 고귀함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남는 끈질긴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곧 우리 민족의 밑바닥에서 올라온 거대한 힘의 역사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전 노비들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소작농으로 전락해 여전히 전 주인의 땅을 부쳐 먹어야 했고, 자식들이 학교에 갈 때면 출신 성분을 따지는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육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머슴 소리를 듣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소를 팔고 논을 팔아 자식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높은 교육 열풍 뒤에는 신분의 사다리를 오르려 했던 전 노비 부모들의 눈물겨운 희망이 서려 있습니다. 역사의 뒷길로 사라진 노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봅니다. 기록되지 못한 수백만 명의 인생들. 그들은 누구의 아버지였고 누구의 아내였으며 누구의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들이 행랑방 구석에서 나누었던 그 소박한 꿈들이 모여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노비의 역사는 수치스러운 과거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존엄을 지켜냈는지를 보여주는 숭고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노비 문서는 없는가? 고용의 형태에 따라 혹은 사는 동네와 가진 재산에 따라 사람을 등급 매기는 현대판 신분제가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조선의 노비 제도는 끝났지만 차별이라는 바이러스는 여전히 변종을 만들어내며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들이 족쇄를 끊기 위해 흘렸던 피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노비들의 일상에서 보았던 그 질긴 웃음을 떠올려 봅니다. 매질 속에서도 농담을 던지고 굶주림 속에서도 정을 나누던 그 따뜻한 마음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승해야 할 진짜 조선의 정신입니다. 권력자의 연대기가 아닌 민초들의 생활사가 진정한 역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짐승 같은 노예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뜨거운 피가 흐르는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전쟁을 겪으며 노비의 흔적은 더욱 희미해졌습니다. 족보는 뒤섞였고 신분은 무의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생존의 DNA는 한국인의 기저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기질.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 헌신적인 사랑. 이 모든 것이 행랑방의 어둠 속에서 수백 년간 담금질된 노비들의 유산입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칩니다. 인구의 절반이 노비였던 충격적인 통계에서 시작해 추운 겨울을 견디고 돈을 모으고 사랑을 하고 마침내 도망과 저항을 통해 자유를 쟁취하기까지 우리는 노비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뜨거운 인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위대한 생활인이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밑에는 아직도 수많은 개똥이와 언년이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차별 없는 세상은 과연 지금 완성되었을까요? 역사는 과거를 보는 창인 동시에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조선 노비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인간의 존엄을 향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함께 분노해 주시고 그들의 작은 행복에 함께 미소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쇠사슬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자유를 향한 갈망은 우리의 심장 속에서 영원히 고동칠 것입니다. 조선의 노비, 그 위대한 인간들의 기록을 여기서 탔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